자, 48페이지까지 돌아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정 설정.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제목부터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자체와 시험 문제입니다.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보정 설정을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도 잘 보라는 뜻은 손해배상을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 보증인을 두어야 한다. OX. X줄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중개업을 할 때는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책임지기 위해서 재정 보증인을 두라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뭘로 바뀌었죠? 업무 보증을 설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를 좀 더 여러분한테 잘 설명하고자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시면 모든 업종에는 보증 설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보셨나요? 자, 식당에 가보면 주로 카운터 뒤쪽에 붙어 있습니다. 왜 식당 업무도 그렇잖아요. 뭐 뜨거운 국물을 고객에게 쏟으면 이렇게 다치는 수가 생길 수 있겠죠. 거기 위해서 손해배상 책임에 얼마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혹시 스티커 같은 거 본 적 있죠? 그거를 보정 설정이라고 합니다. 모든 업종에 다 있습니다. 여행사에 가보시면 여행업을 하다가도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는 수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행사는 통상적으로 뭐 2억 5천을 가입하고 영업한다 라고 막 업무 보정 설정이라는 게 모든 업종에 다 있다니까요. 자, 우리 중개업도 중개업을 하다가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하기 위해서 중개사법은 뭐 하라 그랬죠? 보정을 설정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정을 얼마나 설정해야 되는지, 또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어주는지 라는 단원이 출발을 합니다. 자, 내려가면 7절에 1번 개공사의 손해배상 책임 찾았습니까? 1번 보시면 원칙은 과실책임이다. 원칙에 밑줄을 딱 꺼놓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과실인데 과실은 무슨 과실이다? 추상적 경과실을 포함합니다. 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밑줄 긋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재산상 손해에 줄 꺼놓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2번 예외적으로 무과실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이 없는 책임입니다. 어떤 책임? 1번 장소 제공에 따른 책임. 장소 제공에 줄 하나 끊으시고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개공사는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장소 제공에 밑줄 긋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진 않았어요. 뭐를 했다고요? 장소를 제공해 줬다. 이것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나 더 2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따른 책임하여 자, 개공사가 잘못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구 책임이라고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사의 행위로 보므로 고용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는 개공사도 고용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서 이제 세 줄을 읽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그 말들을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하겠죠. 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무슨 개공사가 죄가 많다고 그 의뢰인이 손해가 났다고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한 성립 요건이 있다. 성립 요건이 뭔가 하면 첫째, 원인된 행위가 제시됐습니다.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고 세 번째, 원인과 결과가 합치하는 것을 인과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책임을 지겠다 하여 성립 요건은 모두 몇 개를 제시했다? 세 가지입니다.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성립하는데 이 원인과 결과가 성립하는 것을 인과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교재를 체크해 가시면서 읽으신 분들은 원인이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무슨 원인? 개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거나 아니면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을 원인으로 하겠다. 이런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무슨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이랬고 이런 원인과 결과가
인과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된다. 지금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립 요건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과실 또는 자기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 무슨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지는데 인과가 성립을 해야만 책임집니다. 자, 이제 이걸 한번 물어봅시다. 개공사가 고의적이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중개를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거야 알고서 하는 것을 고의적이라 그럽니다. 고의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 책임져야 된다, 안 져야 된다? 줘야지. 인과가 성립했잖아요. 자, 다시 고의적으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손해 날 거야 알고서 했는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 안 했다. 그러면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손해만 났다고 다 책임지는 거 아니니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돼. 인과가 성립해야 된다니까요. 다시 의뢰인이 아파트를 소개했습니다. 개공사가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3억 주고 사고 팔았어요. 그런데 IMF가 톡 와가지고 그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2억 5천으로 툭 떨어졌어. 사는 사람이 한 5천만 원 손해 입었겠죠. 재산상 손해를 입었지만 그런 손해를 개공사가 책임질 필요 있다 없다? 없지. 여기 원인에 IMF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책임진다. 그런 말은 없잖아. 그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해야 되는데 자, 고의적인 건 당연히 책임져야 돼요.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손해 입을 거야 알고서 한 건 책임지는데 과실도 책임을 집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고 하는 것을 과실이라 그럽니다. 내가 중개를 했는데 손해 날 줄 몰랐어. 그런데 손해가 발생했다. 책임진다 안 진다? 져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과실을 책임지지 않게 만들어버리면 개공사가 손해를 입혀놓고는 나는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가지고는 해결될 문제는 아니더라고. 그래서 고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겠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 번째 원인, 자,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이따가 수업에서 따라 붙는데 밖에 나가면 무등록 개공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 무등록 개공사는 원래는 무등록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으로 중개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뭔가 위반을 하면 취소가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취소가 되고도 영업을 하면 이제 우리는 무등록업자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약 체결은 잘해요. 고객도 있고 기술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죠? 막 10억짜리 공장을 하나 사고 파는 계약을 무등록업자가 계약이 성사되었다고요. 근데 무등록업자가 사무소가 없는 사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방에 가서 계약서 씁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중개사무소 같은 데 가서 야, 여기서 계약서 작성하고 나면 수수료의 반반을 나누자. 이런 경우가 밖에 가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장소로 제공을 했는데 장소를 제공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무등록업자는 수수료 받고 이제는 갔잖아요. 가고 없는데 그 손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장소를 제공한 자를 원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집니다. 왜? 인과가 성립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은 나중에 중개사무소를 유지하는 개공사가 되었다면 타인의 영업 장소로 제공을 한다 안 한다?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안 하고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장소로 제공해서 손해가 발생되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다. 이런 좀 느낌은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시험에 이렇게 냅니다.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요. O, X. X입니다. 제공해도 됩니다. 제공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상에 적합하면 되지 자기 업무로만 사용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걸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타인의 장소로 제공을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돼. 그러니까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셔야 되지. 타인의 장소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틀립니다.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주의할 거. 결과는 무슨 결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진다. 이랬잖아. 그죠? 그런데 슬쩍 정신적인 손해하고 들으면 무조건 X 딱 잡으셔야 돼요. 우리는 정신적인 손해를 벗으니까 춥고 입으니까 덥고 그렇네요. 자, 정신적인 손해를 우리는 주로 위자료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 행위로 인한 것은 무슨 손해 하나다? 재산상 손해만 하나지 정신적인 손해까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또 만약에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져라. 그럼 좀 심각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그죠? 아파트를 중개했어요. 그 아파트를 하나 사고 팔았는데 아파트를 샀는 사람이 그죠?
한 일주일쯤 돼서 오더니만 개공사 보고 이럽니다.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소개해주는 바람에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했다. 책임지시오. 그럼 무슨 개공사가 뭐 그런 책임까지 져야 되나? 그죠? 그건 그렇고 왜 날이면 날마다 잘 들어오던 신랑이 안 들어오기 시작할까요? 왜 안 들어올까요?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동호수를 못 찾는 거예요. 이사를 와가지고. 그죠? 그런 것까지도 개공사가 정신적인 손해도 책임져야 된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다시. 정신적인 손해를 책임지려면 이렇게 간다니까요. 당신이 뭐 같은 땅을 중개하는 바람에, 그죠? 우리 애가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 책임져라. 그런 것도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에이, 한반절 들어봐도 좀 웃기죠. 그죠?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은 반드시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 이 재산상 손해를 다른 말로는 물질적 손해에 한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겠죠. 그죠? 정신적인 손해는 청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산상 손해도 조심하셔야 돼요. 당신이 뭐 같은 아파트를 중개하는 바람에 내가 날이면 날마다 잘 돼가던 파출부 일자리가 떨어졌다. 파출부 일자리 한 달에 80만 원 받는 거 떨어졌으니까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책임지라. 이런 거 책임질 수 있다 없다? 안죠.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라도 중개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지 그 중개 가지고 파출부 일자리 떨어지는 것까지 내가 책임지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재산상 손해도 직접적 손실이다.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개념을 한번 잡아봅니다. 자,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성립을 하면 책임을 져야 돼. 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보정을 설정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정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 보정을 설정하는 방법. 오른쪽 하단에 가시면 제일 밑에 2번에 1번.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그때 업무 보증 금액을 초과한 손해에 대해서 의뢰인 등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해놓고는 1번 설정 방법 줄 하나 끕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2번 공제에 가입하거나 3번 공탁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그런다? 설정 방법이다. 자, 방법을 세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대답하세요. 자, 보정을 설정하는 방법 첫째 뭐?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나 또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또 이것도 잘못 오해해가지고 세 가지를 다 가입해야 되는구나. 그럴 필요는 없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것을 심어주고 싶어서 지금 현재 개공사들은 어느 방법을 제일 많이 할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 줍니다. 어느 방법을 제일 많이 할까요? 답은 모릅니다.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어느 방법인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찾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보증보험에 가입한다라는 말은 보증보험회사에 가입을 하겠죠. 이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거기서 가입하는 것을 보증보험이라 그래요. 공제는 중개협회가 공제사업을 합니다. 협회에 가서 가입을 합니다. 공탁은 법원에서 하는 것을 공탁한다 그래요. 자, 지금 노랗게 적어놓은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보증해주는 기관, 보증기관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되겠나요? 개공사는 보증기관에 가서 가입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증기관을 이렇게 딱 보니까 지금 그 개공사들은 90%가 협회에 소속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협회에 소속돼 있으니까 대체적으로 자기가 소속돼 있는 데서 가입하는 경우가 제일 안 많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것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라고 조사는 안 해봤지만 보나마나 공제에 90% 이상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개공사들이 협회 회원이거든. 회원이니까 자기 협회가 하고 있는 공제사업에 가입하는 경우가 90% 넘을 겁니다. 한 10%는 보험회사에 가입했을 겁니다. 그런데 공탁은 빵프로입니다. 빵프로. 왜 그런가 하면 1억을 가입하라 그러는데 1억이라는 현금을 탁 법원에 맡겨놓고 하는 건 맡겨놓을 사람이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방법은 있지만 우리가 조사를 안 해봤지만 공탁한 사람은 빵프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걸 제일 많이 가입하는데 이런 건 안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그죠? 공제에 한 90% 가입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00%도 아니고 90%. 왜 그러면 나머지 10%는 보증보험에 가입했겠죠. 그래서 제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한테 물어봤겠죠.
대체적으로 협회 공제에 가입하는데 당신은 왜 보증보험에 가입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쯤 될 겁니다. 협회 수업합니다. 우리가 협회에 가보면 서울시 지부장, 노원구 지회장, 지부장, 지회장 선거를 합니다. 협회는 그 파트도 시험에 나옵니다. 지부, 지회라는 말을 좀 이따 배우게 될 건데, 그러면 지부장 선거를 한다. 이래 되면 왜 지부장 선거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나와가지고 하나는 안 되고 하나는 되잖아요. 떨어진 사람은 기분 좋다 안 좋다? 기분 나쁘겠죠. 저 인간이 협회에 있는 동안에 협회 안 가 하고 그 사람은 보증보험 가입하고 영업하는 거라. 그죠?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협회 안 가, 협회 가입 안 하고 해.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1억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데 공제는 예를 들어서 1억에 대해서 21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보증보험에는 한 19만 원쯤 돼. 그럼 돈이 한 2만 원 싸잖아요. 싸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 저래가 대략 한 10%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 2만 원 더 비싸도 공제가 90% 가입합니다. 왜 그러면 협회 회원으로 소속돼 있어야 협회가 도와주는 걸 많이 받거든. 그죠? 뭐 언제 감사 나옵니다. 뭐 이런 것도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뭐 거래계약서 양식 같은 거 이런 것도 서비스 해주고, 개업할 때 태극기 거는 함 이런 것도 서비스 줍니다. 판촉물이 많습니다. 판촉물이. 그러니까 한 2만 원 더 비싸도 웬만하면 개공사들은 협회에 가입을 합니다. 참고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노랗게 적었는 것을 보니까 보증기관을 보니까 아마 공제는 제일 많이 가입했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가입하는데, 자, 이제 중요한 게 보증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내가 얼마를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금액이 이게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것도 아닌 게, 그 한 장 넘겨 보시면 50페이지 중간에 3번 찾았습니까? 업무 보정 설정 금액 해놓고 1번 법인인 개공사 얼마 가입합니까? 2억 원 이상. 밑에 2번 법인이 아닌 개공사. 법인이 아닌 사람 누구지요? 공인중개사와 부칙육조는 얼마?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얼마?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합니다. 자, 설정하는 금액 대답하세요. 법인은 얼마? 2억 원 이상 가입합니다. 이상이죠, 이상. 개인은 얼마 가입합니까? 1억 원 이상 가입합니다. 지역농협을 지협 그럽니다. 지역농협도 별것도 아닌데 얼마? 1,000만 원 이상 가입한다. 이거 원래도 시험 문제지 싶습니다. 지역농협 이거는 특수법인으로서 뭐 중개사법에서 썩 이렇게 중요한 파트도 아니면서도 이 금액은 시험에 잘 나와요. 지역농협은 얼마 가입하고 한다? 1,000만 원 이상을 가입합니다. 자, 이렇게 법인은 2억,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내가 공인중개사로 중개업을 할 때 그럼 돈 1억이 없으면 영업 못합니까? 무식한 질문이죠. 자, 1억을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보험료로 가입을 합니다. 여러분, 보험료 하는 말은 내가 내는 돈입니다. 내는 돈이니까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 아까 했잖아. 21만 원을 가입해라. 이렇게 가입하는 게, 보험료로 가입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근데 요새 보증보험회사가 조금 싸다. 제가 그런 이야기도 가볍게 참고해드렸고, 이제 공탁은 말 그대로 현금 딱 갖다 놓는 거예요. 현금을 딱 갖다 놓으니까 현금 1억을 갖다 놓을 사람은 거의 없잖아. 그래서 공탁은 거의 안 할 거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 거고, 방법은 보험료와 현금으로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도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보험료가 21만 원이라든가 23만 원이라든가 그래요. 그런 건 여러분 시험에 나와야 될 일은 아니죠. 거기서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그렇고, 여러분 지금 법인은 2억 이상 가입하고 개인은 1억 이상 가입해라. 지금 이렇게 금액을 보셨는데 이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모자란다고 생각한다. 이런 감각이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개공사가 그죠? 한 달에 계약을 체결하는데 뭐 많이 하기 나름이고 안 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하나 서울 농원에서 하나 사고 팔았다. 그러면 최소한 2, 3억짜리 사고 팔잖아요. 뭐 아무리 못해도. 뭐 전세 한 2건 했다 한 달에, 뭐 많이도 아니고. 그럼 전세도 했다면 뭐 1억 5천 2억 정도가 전세금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했는 게 아파트 하나 매매했고 뭐 3억짜리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전세 1억 5천짜리 2개 매매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매매 3억, 전세 1억 5천짜리 2개면 그것도 5억이잖아. 그럼 한 달에 5억을 개공사가 관리하잖아 지금. 그런데 손해가 나면 얼마 물어주라? 공인중개사는 1억을 준비해놓고 영업해라. 이 금액이 약하다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고. 그죠? 그래서 이 금액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업무 보정을 설정하려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중개사는 한 5억쯤 가입해놔야 되고, 법인은 그래도 건수가 많고 사람이 많을 거니까 10억 정도를 가입해야 좀 현실적이라고.
근데 금액이 2억, 1억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미흡하구나라는 느낌은 가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거를 뭐 4억, 2억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100% 숫자는. 그죠? 내려갈 일은 거의 없겠죠. 제가 이 수업을 막 처음 시작할 때는 공인중개사 2천만 원 가입하라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2천만 원 가입하고 법인은 5천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2천에서 일정하게 또 시간 좀 지나니까 5천 가입하라 그랬어요. 5천 가입하라는 게 또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 얼마? 1억으로 가입돼 있다고. 근데 지금 1억으로 바뀐 지도 근 10년이 다 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보더라도 좀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근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법을 싹 바꿔가지고 공인중개사는 5억 가입해라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안 바꿀까요? 아까 했잖아. 그렇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1억을 위해서 아까 21만 원 가입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5억 되면 100만 원 가입해야 돼. 그러니까 개공사들이 영업하는데 부담스럽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줄일 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좀 현실화되지 못한다라는 것도 이해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자, 어쨌든 이 금액은 중요합니다.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 것도 아는 놈이 시험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밑에 4번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탁은 거의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공탁금의 회수 제한 찾았습니까? 줄자 껐습니다.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3년 내로는 회수할 수 없다. 몇 년 내로 회수할 수 없다고요? 3년 내로. 아, 이게 보기보다 왜 시험에 잘 나오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공탁은 거의 가입하지도 않지만 어떤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을 합니다. 영업을 하다가 영업은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언제 끝납니까? 줄 것이었잖아요. 지금 사망하거나 또는 폐업하거나 또는 뭐 등록을 취소받으면 이제 영업이 끝나겠죠. 우리말로 허가 취소받으면. 그죠? 자, 그러면 1억을 공탁하고 영업하다가 언젠가는 영업이 끝난다고. 영업이 끝났으면 저 돈 1억을 찾아가야 되는 것을 지금 몇 년 동안 찾아가지 못한다. 3년간 못 찾아간다. 이랬다고.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3년간 못 찾아갑니까? 하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영업이 끝났다고 그 맡겨놓은 돈을 바로 찾아간다면 어제 중개한 것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손해배상의 시효가 몇 년이 있기 때문에 3년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못 찾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개를 했지만 오늘 바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오늘 손해가 발생 안 할 수도 있잖아요. 6개월 뒤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끝났다고 바로 찾아가 버리면 그 손해는 누가 책임지는데, 그래서 공탁은 몇 년 동안 달라도 3년 동안이라는 시효가 있기 때문에 3년은 못 찾아간다. 그런 취지예요. 근데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개공사가 중개업을 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럼 보증보험 가입하다가 언젠가는 영업이 끝났겠죠. 영업이 끝나고 이 사람 어디 갔다? 미국 뉴욕에 구경 갔어요. 그럼 이 사람 한국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개를 하다가 사고 났는데 보증보험은 가입한 기간이 있겠죠. 가입한 기간만 확인되면 이 사람은 안 하더라도 요 기간 안에 있으면 언제든지 책임을 져줘. 그지? 근데 공탁은 돈을 찾아가 버리면 뭔 책임을 못 지잖아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공탁은 별로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뭐 때문에 잘 나온다? 손해배상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의미 있게 짚으셔야 됩니다. 이 손해배상의 시효는 여러분 민법에서 배웁니다. 지금 민법은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 이틀 전이다. 이틀 전. 그러면 이제 물어봐도 된다. 이번 수요일 뭐 배우셨죠? 또 실례입니까? 어제 것도 잘 모르는데 지금. 아, 지금 벌써 물건도 갔습니까? 아, 물건까지 갔습니까? 물건까지 가면 뒤편 계약에 가야 아마 손해배상 시효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손해배상 시효는 아직 안 들었습니다. 민법에서. 이 손해배상 시효는 모든 업종에 다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거기 식대, 밥값이죠. 식대나 술값은 몇 년 동안 청구 안 하면 청구할 수 없다. 1년. 그래, 1년. 어쩌고 저랍니까? 아, 수업했어요? 혹시 외상 좀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밥값이나 술값은 외상값이 몇 년 동안 청구 안 하면 소멸한다? 1년. 그게 소멸시효다, 이 말이에요. 의료비, 뭐 약값,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중개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시효는 몇 년? 3년. 이렇게 시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각 부분에. 낙전이라는 말도 아시나요? 여러분, 뭐, 국민은행 청소를 집에서 하다가 국민은행 20년 전에 통장을 찾았어요. 청소하다가. 근데 거기 얼마 670원 붙어 있었어. 그지?
670만 원이 아니고 670원, 그죠? 670원 붙어 있는 20년 전에 국민은행 통장을 하나 찾았어요. 그러면 그거 지금 국민회에 가서 670원 내주세요 하면 내준다, 안 내준다? 안 내죠. 그거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인가 이래 정해져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안 정해놓으면 국민은행이 30년 뒤에도 670원을 내주려면 그거를 관리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각각의 손해시효가 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의 휴면 자금 같은 것들은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보험회사나 은행에 낙정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뭐 해약금 같은 거 안 찾아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자기가 해약금이 얼마나 오는지도 몰라 그냥 보험은 그냥 더 하다가 그냥 끊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거기에 670원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험회사나 금융기관이 그 남은 돈은 고객에게 돌려줘야 될 돈이지 은행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은행이 쓱싹 하는 수가 있겠다 없겠다?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고객은 670원이지만 많이 모으면 그게 몇 천만 원 매덕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예금 해놓고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통장을 1년 동안 관리 안 하면 통장이 찍혀나가지도 않아요. 그죠? 이런저런 사연으로 그 낙정 같은 게 생기면 금융기관이 부당한 이익을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에서는 해마다 금융기관에 감사를 나가면 그런 휴면 자금을 고객에게 얼마나 돌려주려고 노력을 했나를 계속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거라. 그 감사 안 하면 저거들이 쏙 먹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이런 휴면 자금이 있으면 골치 아픈 거예요. 큰 돈도 아니면서 막 계속 집중적으로 그것에 대한 집중 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또 감사를 하는 게 맞기도 맞고 사실은. 거죠? 그러니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주로 고객이 안 찾아가는 게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번호가 없거나 연결이 안 되니까 이제 못 찾아가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어쩌다가 이제 하나 찾았어. 고객에게. 그죠? 그럼 전화가 타고 옵니다. 요즘은 이제 스팸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전화도 잘 안 하는 걸로 아는데 한 10년 전에 제 같은 경우에. 그죠? 은행에서 여기 예전에 찾아가지 않았던 휴면 자금이 있습니다. 빨리 와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연락을 받은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게 무슨 전화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보이스피싱이라고 보겠지. 근데 한 10년 전에는 보이스피싱이 없었던 시절이에요. 아이고 생각도 안 한 웬 떡인데 그죠? 생각도 못했던 이런 돈이 한 몇십만 원이 남아있는갑다 이래가지고 택시 타고 쫙 갔어요. 가니까 986원 남아있었어요. 택시 얼마 3,500원 나왔는데 그죠? 눈물 핑 돈다 안 돈다? 눈물 핑 돕니다. 그러니까 꼭 찾으러 가실 때는 얼마입니까를 물어봐야 돼. 얼마입니까를. 그죠? 그럼 680원 이러면 보나마나 찾으러 안 가거든. 그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그 이야기도 안 해줘요. 그런 것들은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런다니까 찾으러 안 올까봐 그런다니까. 그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눈물 핑 돌던 시절 982원에 이자 37원 더 붙어가 999원인가 뭐 이래 할 때 받아가는 거예요. 택시 얼마 나왔고 3,500원 나왔고 눈물 핑 돈다니까요. 재미로 하는 이야기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전화 안 할 거예요. 왜냐면 보이스피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뭐 다른 방법으로 그 낙전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방법을 지금 취하고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각각의 손해에 대한 소멸시효라는 게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 것은 중개행위로 인한 소멸시효는 몇 년이다? 3년이다. 그거 심어줬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공탁금의 회수 제한 정리됐고, 이제 쭉 내려가시면 큰 6번이 이제 본론입니다. 본론이라는 말은 제목이 뭡니까? 업무보증금의 지급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자, 지금 이런 말 했죠. 원인된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그죠? 책임을 지기 위해서 방법은 3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가입해야 되는 금액은 이렇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물어주는데 라는 방법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게 본론이죠, 사실은. 제일 하단입니다. 50페이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의뢰인과 개공사 간의 네모해 놓습니다. 손해배상 합의서. 이게 제일 중요한 서류입니다. 손해배상 합의서 동그랗게 네모했습니까? 또는 이제 그 다음 줄 것입니다. 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판결문 4번 기타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물어주는 방법이 정리됐는데 여러분은 이 법조문을 제가 체크해 드렸는데 이것만 보고 여러분이 손해났다면 청구하러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문을 다시 그림으로 그립니다. 자, 다시 공인중개사가 1억을 가입하고 영업한다 그랬죠. 하다가 고의과실 등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같은 의뢰인에게 예를 들면 재산상 손해가 2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럼 여러분이 손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청구하는 방법이잖아. 그죠? 방금 조문을 보니까 의뢰인이 이 개공사에게 야, 나 니 때문에 1억을 2천만 원은 손해 입었어 하니까 개공사가 그래 맞다 하면 뭐가 나온다? 손해배상 합의서가 나오잖아요. 이걸 손해배상 합의서라 그래요. 이 합의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청구한다? 보증기관에 청구한다. 지금 여기까지 체크해 드렸잖아. 그죠? 보증기관이 어디지요? 방금 했잖아요. 보험회사 가입했으면 보험회사에, 공제에 가입했으면 협회에, 공탁에 갔으면 법원이 보증기관이잖아. 그죠?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한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요거를 살짝 시험에 돌릴 때는 이럴 수도 있겠죠.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를 가지고 등록관청에 가서 청구한다. OX, X,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보증기관에 가서 청구를 합니다. 얼마나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 그러면 당사자가 합의를 하면 보증기관에 가면 돼. 그죠? 근데 이럴 경우가 더 안 많겠나요? 자기는 2천만 원 손해를 입었는데 공인중개사는 나 손해를 안 입혔다. 이럴 수가 아마 더 많을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아, 그렇죠. 자, 두 사람의 합의서가 지금 제일 중요한 서류라 그랬죠.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서를 가지고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가면 되는데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되는 수가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많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 이런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 민사소송이라고 그래요. 다른 방법은 없잖아. 그죠? 의뢰인이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어.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손해 안 입혔어. 그럼 어떻게 한다? 머리를 쥐뜯어 본다. 뭐 이래가 될 문제 아니잖아요. 삽을 들고 간다. 삽은 왜 들고 간다? 때리려고.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소송을 해야 돼요. 이런 소송을 민사소송이라 그래요. 근데 모든 민사소송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 판사가 이 사람은 2천만 원 손해 입었어. 그런데 이 사람 손해 안 입혔어. 이러잖아. 그죠? 그럼 어른들이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하세요. 그래요. 화해가 뭔가 하면 그러면 1,000만 원 손해 보고 당신은 1,000만 원 해주겠나요? 이렇게 화해를 붙인다니까요. 그러면 두 사람이 좋다. 1,000만 원으로 화해하겠다. 그러면 뭐가 나온다? 화해조서라고 해요. 이 화해조서는 판결문하고 효력이 같아요. 이 화해조서를 가져가도 되고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의뢰인이 야, 나 2천만 원 손해 입었는데 1,000만 원씩이나 손해 못 보겠어. 이럽니다. 못 보겠어. 이러면 화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구를 한번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나 1,500원 해줘야 된다. 하고 청구를 하니까 개공사가 그래 내 1,500 해줄게 하면 청구에 대해서 성락이 일어났죠. 그걸 청구 인락조서다. 그래요. 이거를 가져가도 되고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화해고 청구고 없다. 의뢰인이 나 무조건 2천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공사 나 무조건 책임 못 지겠다. 그러면 이제 화해도 안 되고 청구도 안 되겠죠. 그러면 판사가 증거를 가지고 내가 판결을 내릴게. 판결을 내리는 걸 뭐라 그런다? 판결문이라 그런다고. 그죠? 이거를 가져가도 된다. 지금 그걸 줄 것인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쭉 정리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거. 자,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서류가 뭐다? 합의서다. 당사자 합의서만 있으면 이야기할 거 없어요. 당사자 합의서면 되는데 합의서가 없다면 뭐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판결문 등 기타 관련되는 서류를 가져가면 된다. 지금 이렇게 줄을 쫙 껐다고 그죠? 자, 그러니까 또 감각이 있으신 분은 이런 걸 따라 붙어야 되죠. 어떤 감각이냐면 자, 청구할 수 있는 서류가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합의서, 2. 화해조서, 청구인락조서, 판결문 하고 5번 쓸데없는 놈 하나 탁 갖다 걸겠죠. 그래놓고 틀린 놈을 찾아라. 이제 이렇게 답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구할 수 있는 서류는 어떤 거다라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어차피 이 서류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합의서. 제일 중요한 건 손해배상 합의서예요. 합의서가 있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소송으로 들어가잖아. 그죠? 이혼해봤습니까? 이혼도 똑같습니다. 이혼 소송도 여러분 이혼도 당사자가 합의하면 간단하게 끝나요. 그걸 합의 이혼이라 그러잖아. 그죠? 요즘은 제가 너무 간단하게 안 해주는 게 숙려 기간인가 이래가지고 그 이제 당사자들이 막 열받아서 막 이혼을 신청하러 와서 우리 합의 봤어? 하고 와도 또 이게 한 서너 달 지나면 사람들이 마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법원에서 숙려 기간 그래가지고 이제 접수를 해놓고는 한 90일 뒤에 다시 만납시다. 그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요. 그걸 숙려 기간이라 그래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아. 합의하는 게. 근데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이혼도. 왜 안 된다? 위자료.
위자료 문제, 자녀 양육 문제,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죠. 이런 것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돼. 합의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이혼 소송해야 되지 뭐. 다른 말이 없지 뭐. 그죠? 그런 게 모든 민사소송이 이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판사가 화해 붙입니다. 이 왜 당신들은 합의가 안 되느냐 하니까 딸이 하나 있는데 서로 키우려고 그런다. 그럼 서로 키우려고 그러면 판사가 시킨다고 해? 그럼 다리 두 쪽, 팔 두 쪽 가져가면 되겠어? 그럼 됐다. 그럼 두 쪽씩 나누어라. 화해가 되면 화해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팔 두 쪽 안 된다. 다리도 한쪽 더 줘야 되겠다. 청구해봐라. 청구되면 그래 다리 한쪽 더 줄게. 이래 되면 이제 청구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그럼 할 수 없다. 판결 내리겠다. 판사가 증거를 보고 판결 내립니다. 모든 소송은 이런 방법으로 간다니까요. 민사소송은 화해, 청구, 판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가져가는데 자, 여기까지는 이제 재밌습니다. 근데 이제 이 편안한 시간을 시험에 탁 올리면 또 틀려. 어디가 틀린가 한번 봐봐요. 지금 제출하는 서류는 뭐 합의서 아니면 화해, 청구, 판결문 등이 가능하다. 지금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죠? 시험 뭐라고 나오면 소보원에서 작성한 요즘 고객들이 똑똑해가지고 그죠? 소비자 보호원을 소보원 그래요. 두 사람이 소보원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시험 이래 놓는다고. O, X. 또 X 하잖아. O예요. O. 지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합의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죠? 그 당사자가 합의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합의가 안 되니까 어디로 갔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합의서를 받았는 모양이지. 그럼 이게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됩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합의서가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소보원 해 이러면 그런 게 법이 없던데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합의서가 중요하다. 그죠? 한 번 더 강조합시다.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작성한 합의서를 제시할 수도 있다. OX. 그래, 뭐 화장실이나 변속이나 지금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죠? 뭐가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다? 합의서. 느낌 오십니까? 그래, 이 성인들은 제출하는 서류가 이겁니다. 이렇게 탁 던지러 오면 이거는 달달달달 외워요. 탁 입력해 놔놓고도 한 발만 옆으로 싹 가면 소보원에서 작성한 또는 YWCA에서 작성한 뭐 합의서. 여러분 YWCA가 뭔지 압니까? 뭐 세계 청년 여성회가 거기도 소비자 보호원 이런 거 있어요. 여기서 작성한 합의서도 된다 안 된다? 된다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합의가 중요하다니까. 합의가. 그죠? 그런 개념을 익히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7번 배상 후의 조치입니다. 별표입니다. 결국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나 2천만 원 물어줬어. 물어주고 나면 난 영업은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배상 후의 조치 7번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며칠 내로 15일에 동그라미 합니다. 15일 내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은 보전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보존이라는 말은 채워놓고 해야 된다. 며칠 내로 채워넣어라? 15일 내로 채워넣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상 후의 조치도 정리하셨고 그 다음 위반 시의 제재. 자, 위반 시의 제재는 천천히 갑시다. 아직까지 위반까지는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에 대한 보장제도다.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역시 제목 자체가 중요합니다. 지금 제목이 뭐라고요?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제목이 계약금 등 했잖아. 그죠? 그럼 계약금 등이라는 말은 계약금 말고 뭐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계약금 말고. 그럼 계약금 말고 뭐가 있습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도 고민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이 많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반환하는 채무. 이게 기니까 묶어서 뭐라 부른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다. 이게 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여러분한테 전달하는가 하면 이전에는 중도금까지만 계약금 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포함되어 있다? 잔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잘 보라는 뜻이고. 자, 이 말이 좀 만만찮잖아요. 계약금 등을 반환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보장제도인데 이제 이런 입문 과정에서 여러분은 다 왕초보라고 하고 출발한다 그랬죠. 이 제목이 탁 뜨면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이게 붙어야 돼. 자, 이런 말이 뜨면 뭐라고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다.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를 뭐라 그런다? 에스클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에스클로라는 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고 이를 뭐라고 부른다? 에스클로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게 제목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제목을 가지고도 많이 전달했는데 이 제목만 가지고도 배울 수 있는 것,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니까 거래는 불안하다. 이 느낌을 가져야 돼. 거래는 불안하다고 느껴야 이제 지금부터 이 단원이 시작이 된다고. 그죠? 그러면 거래가 왜 불안한지를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거래를 불안하게 지금부터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물건을 파는 사람 매도인 갑이 있습니다. 사는 사람 을이 있습니다. 여기 개공사가 중개를 하는데, 자, 우리끼리 말하면 이거를 1억에 팔겠다, 사겠다.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1억에 팔겠다, 사겠다를 뭐 매매 계약이라고 합시다. 매매 계약이 성립이 딱 되면 거죠.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예를 들면 잔금 4천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래 놓고는 이제 매수자는 계약서 하나만 보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합니다. 또 날짜 되면 중도금도 지급합니다. 잔금도 지급합니다. 지급을 다 하면 이제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우리 이걸 매매 계약이라 그러잖아요. 아, 그런데 을은 얼마나 불안한가 하면 내가 계약금, 중도금, 그러니까 6천만 원까지 지급이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날짜가 되면 잔금을 주면 끝나는데 갑이 돈은 을에게서 받으면서 이 물건을 병이라는 자에게 다시 매매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매매를 뭐라 부른다? 이중매매라 그런다니까요. 자, 이중매매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을은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니까요. 저 인간이 나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잘 지급하는데 이 물건을 다른 데로 털커덕 팔아버리면 물론 우리 형사범죄로서 중도금까지 받고 한번 팔면 횡령죄로서 처벌받습니다. 배임죄로. 처벌을 받아서 교도소에 간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권리가 넘어가 버린다니까. 그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거래는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다시피 을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당사자들이 불안해요. 거래라는 것은. 그럼 지금 매수자는 좀 불안하다라는 느낌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면 파는 사람, 갑은 안 불안할까요? 갑도 불안합니다. 이 계약은 당사자 간의 문제고 상대적 권리잖아. 채권이라 그래요. 상대적 권리는 둘 다 불안한 거예요. 갑이 불안하도록 또 만들어줘 볼까요? 이렇게 합니다. 을이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합의 6천만 원까지 지급했어요. 이제 잔금만 날짜 돼서 지급하면 끝나잖아. 그죠? 그런데 을이 큰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생긴 게 아니고 뭐 집에 큰 불이 났다고 한번 쳐봅시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4천만 원을 전달할 능력이 없어.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상적인 을이에요. 이 사람 뭐 사기치는 사람 아니고 계약금, 중도금까지 정상적으로 지급하는데 자기 사정으로 인해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 돼, 지금.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질문은 하겠습니까? 1억 주고 사겠다고 6천만 원까지 지급했는데 내가 잔금을 줄 능력이 안 된다니까 갑자기. 어떡하시겠어요? 대출을 받는다? 자기 물건도 아닌데 무슨 대출을 아니 다른 물건에 대출을 받는다고 다른 물건에? 무슨 대출을 받아요? 본인이 을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내가 이런 물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게요. 걱정이죠. 그러게. 본인이 을이에요. 매수자. 근데 1억 주고 산다고 계약을 하고 6천만 원까지 지급했어. 근데 지금 4천을 줄 능력이 안 돼. 어떡하겠다? 빌리러 가야죠. 빌리러 가야 되겠다. 이제 다른 데로 그죠? 못 빌렸다 그러면. 계약을 취소한다고요? 안 되지. 저 위약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쉽게 생각하시는데 뭐 빌리러 간다. 그럼 빌리 오면 다행인데 못 빌리면 어떡할 건데? 취소한다. 그럼 지금 6천만 원까지 오는 거 없는 걸로 하자. 지금 이럴 거예요? 아니요. 그것도 쉬운 이야기 아니지. 그러니까 어떡할 건데 내가 물었잖아. 지금. 빨리 수업할까요? 그러면 어떡하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 갑도 불안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럽니다. 지금 1억 주고 샀는데 6천만 원을 내가 잘 지급했잖아. 그죠? 근데 4천을 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을이 갑에게 가서 야, 이 소유권부터 좀 먼저 넣은 거 달라. 그럼 내 이름으로 대출을 내서 4천을 해결해 줄게. 이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갑이라면 그래 6천만 원 받았는데 1억짜리 소유권을 넘겨준다 안 준다? 안 주죠. 모른다. 그거는 거죠. 그거 뭐 주고 안 주고는 여러분 사정입니다.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갑도 불안한 위치에 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현실에서 많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했다고. 계약이 딱 성립이 되면 서로가 불안한 위치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안전하게 한다? 을은 계약금 1,000만 원,
중도금 5천만 원, 잔금 4천만 원, 이게 계약금 등이잖아요. 이거를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고 믿을 수 있는 자에게 맡겨요. 이 대금을. 자, 그러면 누구 이름으로? 첫째, 개공사 이름으로.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이름으로 이 대금을 금융기관 또는 공제사업자, 신탁업자에게 이 대금을 맡기면 여기서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서 등기도 넘겨줘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은 뭐만 하면 된다. 1억에 팔겠다 사겠다만 자기들이 결정하고 나면 계약의 이행을 여기서 다 관리를 해주는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고 에스컬로 제도라고 미국에서 발달된 제도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듣다시피 그러면 거래는 안전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가 있다 없다? 여러분 무슨 계약을 또 하고 나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한테 맡기라 소리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지금. 참 법으로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여러분 최근에 개공사를 통해서 뭐 거래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임대 뭐 전세를 얻거나 팔거나. 그때 계약이 체결되니까 개공사가 그 대금을 나한테 맡기시오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잖아.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면 이런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라는 제도는 도입된 지가 지금 2000년도니까 지금 벌써 15년이나 지났습니다. 2015년 동안이나 법 안에서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이런 제도는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부터 여러분 잡아야 돼.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우리 현장에서는 그래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해도 활동 말동인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이건 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 제도는 뭘로만 들어와 있다? 법으로만 들어와 있지 현실적이진 건 않는 거예요. 그럼 왜 이거를 2000년도에 도입해가지고 지금 15년이나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법으로 시험은 잘 냈는데 현실적으로 안 하느냐? 자, 이렇게 하면 고객들이 띵하다니까요. 내가 집을 1억짜리 팔았는데 뭐 돈을 맡겨라 그런다? 그럼 맡겨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지럽잖아, 그죠? 15년 동안 이제 법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 3년쯤 되면 이제 한 20년쯤 도입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예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법을 바꿔요. 예치하여야 한다 하면 이제 예치 안 하면 500만 원 과태료 뭐 이런 건 이제 하나 걸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취지는 뭐다? 할 수 있는 제도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시험에서도 한 3번 정도 걸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1번 내려가면 개공사는 뭐 하기 위해서? 거래를 안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 중도금 또는 잔금을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계약금 등을 번호답니다. 1번 개공사 또는 2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동그라미 할까요?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신탁업자 3가지 동그라미 놓고 예치하도록 당사자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의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강조했는 게 그거잖아요. 이런 제도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시험에 3번 그렇습니다. 할 수 있다. 잡았고, 그 다음에 예치 의미성, 그 다음에 방금 다 체크했습니다. 1번 개공사 이름으로 제일 밑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누구다? 금융기관, 공제사업자, 넘어가면 신탁업자, 보험회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사전, 수령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파트에서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4번에 2번입니다. 별표 탁 찍습니다. 4번에 2번 제목이 뭡니까? 보정 설정의 의무다. 봐요. 개공사는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자기 명의로, 자기의 동그라미. 자기가 누굴까요? 개공사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명의로 하니까 자기가 누굴까요? 하니까 어떤 분이 오빠 이런 소리 하는데 그 오빠 아닙니다. 그거 자기.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줄 것입니다.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줄 딱 꺼놓고 만큼 보증을 설정하고 당사자에게 관계정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정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자, 여러분 같으면 고민하지 않나요? 여러분이 매수자라면 이 대금 돈이나 작나 1,000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1억을 개공사 이름으로 금융기관, 은행에 맡겨놓는데요.
그럼 그 개공사 가져가 버리면 어떡할 건데? 그죠? 그러니까 개공사가 자기 이름으로 이 돈을 맡았을 때는 어떻게 해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을 해야 된다. 즉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지 매수자가 사고가 나면 보증보험에서 물어주는구나 라고 전제가 있을 때만 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대통령령이 정한 자 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 아까 했죠? 누구 명의로 가입할 때는 자기 명의로 가입할 때만. 그죠? 그래서 자기 명의인데 이때 여러분 보다시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할 때 얼마를 가입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우리가 좀 전에 들었잖아. 법인은 2억을 가입하고 공인중개사는 1억을 가입하고 하면 틀려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 지금 요거 계약금이 얼마죠? 1억에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가입해야 되지. 법인은 2억, 공인사는 1억을 가입한다. 그러다 가면 틀린다고.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죠? 다시 한 번 더. 이 갑하고 을 사이에 두 사람의 계약이 3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 성립됐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개공사가 자기 이름으로 금융기관에 맡길 때는 얼마에 가입돼야 된다? 3천만 원을 가입해야 된다고.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가입한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나온다고 방금 들었던 법인은 2억을 가입해야 되고 공인유사는 1억을 가입해야 되고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줄 닦아놨는 거 취지죠. 이게 제일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거 하나를 새기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단원이 이제 제 9절 보수편 제일 재밌는 단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중개수수료 공부하며 봅시다.